어, 탄핵 이후에 사회 대개혁 얘기를 하면 주로 이제 개헌 얘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중에 불평등 얘기가 나오기는 나오는데 한 줄 나오고 다들 관심 없어 하는 영역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뭔가 필요한 사회계 대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그 하나의 소주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로만 머무르는데 이런저런 토론회들도 많이 하고. 근데 이 정치발전소에서 노동 불평등 관련한, 그래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런 재미없는 주제를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제 소개부터 잠깐 하면은 64년생입니다. 작년에 환갑이었습니다. 저한테는 환갑이 안 올 줄 알았는데 환갑이었고, 그 1983년도 대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재수없게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이었어요. 전두환이 아니었으면 제 삶도 달라졌을 것 같은데 전두환과 전태일 두 사람을 만나서 제 인생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고, 작년 그 2월 25일 그때까지 전태일 전 사무총장을 하다가 여기 내용 속에 나오겠지만 조선일보하고 전태일 재단 공동기획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한 수습 방안을 놓고 전태일 재단에 좀 갈등이 있었고, 당시 이사장님하고 제가 이제 갈등에 양축이 돼버리는 바람에 갈등을 하다가 둘 다 사퇴를 하는 걸로 해서 그만두는 걸로 하고, 그만뒀고, 그 이후에 한국노동재단이라고 내일 창립 및 개소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설립 허가 받았고, 이제 마쳐야 될 건 다 마쳤고, 한국노동재단이라고 내일 창립일을 잡은 거는 옛날처럼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들고 싸우자 이런 의미는 아니고, 내일이 그 노동운동사의 한 상징적인 날인데요. 평등과 연대의 정신이 가장 팔팔 살아 있었던 전노협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노협은 없죠. 민주노총으로 통합됐고, 그런데 그 전노협 창립 기념일이 1월 22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국노동재단 창립일을 마쳤고 내일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노동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 쭉 나오겠지만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나이대 사람들이 최근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보면서, 특히 민주노총을 보면서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를 얘기를 하려면은 이 80년대부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좀 80년대를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80년대 상징은 일단 전두환 광주 저런 식으로 학살하고 체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정치 사회적으로 전두환 정권이었고, 광주 학살의 군사 독재, 민주주의를 억압을 했죠. 그때 저도 뭐 생생하게 40여 년 전의 일이지만 기억나는데, 대학교에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한 뭐 대여섯 명만 모여가지고 잔디에서 뭔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한둘이 옆에 쫙 있어요. 경찰이야.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듣는 거지. 이렇게 대학 들어와가지고 이럴 때였는데, 그래서 그 군사 정권을 타도하고 미제를 축출해야 된다. 미국은 이 광주 항쟁 때 군사 동원을 용인을 했다가 저희들은 그렇게 봤던 거고, 그래서 운동도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는 인식이 쫙 그냥 대학가와 운동에 그 퍼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 현장인데요. 다 그 노동자들이
공돌이 공순위 취급을 받았죠. 특히 여성들 여기 계시는데 삼순위라고 하는, 삼순위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기 정치발전소에서 토론 안 했나? 책도 나왔는데, 삼순위라는 책이 나왔는데, 삼순위 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하나 나오는 것처럼 공순위, 또 식순위, 식모. 어린 여성들이 국민학교 또 졸업 못하고 밥을 덜어라 하면서 집이 가난하니까, 그리고 또 돈 벌어서 내지는 집에 그 쌀을 아껴야 되니까 공장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또 아는 누구를 줄을 놔가지고 식모로 하는 이제 식순위.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차순위라고, 차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예전에 버스에 안내양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순위, 똑같은 이유로 그렇게 이제 우리 여성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취급받았어요. 임금체불, 폭력 뭐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노동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이런 그 경영 전략을 썼죠. 그 조인트 까고 때리고, 그 다음에 뭐 모른다 그러면 막 그 공구 집어 던지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불평등하다, 그래서 이 노동 착취를 끝장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본주의를 타도해야 된다.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이런 인식. 그러니까 저 이 두 가지 인식이 이제 80년대에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 또 작동했던 게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조영래 변호사님이 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법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이제 조영래 변호사를 꼽고 있는데, 돌아가셨죠. 그 조영래 변호사가 쓴 이제 전태일 평전이 또 이 학생운동, 노동운동, 재야운동에 쭉 퍼지면서 전태일처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저 전두환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폭력을 써야 되는데, 이 방식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또는 김일성주의에 입각해서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80년대를 쫙 하죠. 90년대 중반까지 이런 건데, 이건 실제로 있었던 그 투쟁의 모습을 걸개 그림으로 그린 건데, 현대중공업 이 투쟁을 상징화시킨 건데, 실제 인물들입니다. 저 세 사람이 다. 그래서 저 위에 있는 저거는 마르크스, 레닌, 엥겔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누구 닮았죠, 지금? 그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은. 김정은 많이 닮았죠. 김일성.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주체사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면서 평등주의 세상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총파업. 공장에서는 총파업을 하고, 그리고 그 총파업한 대우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그래서 민중들을 만나서 항쟁을 하고, 거리를 다 하고, 그리고 체제를 전복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투박하게, 되게 복잡한 이론이긴 하지만 투박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였습니다. 586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그 당시 운동을 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갖고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운동을 합니다. 선봉대라고. 그때는 이 화염병 쇠파이프 없으면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도 없었고 지킬 수가 없으니까, 대의원대를 한다 그러면, 전노협이 대의원대 한다 그러면은 경찰들이 거기를 습격을 하니까, 그리고 파업을 하면은 경찰들이 와가지고 깨니까,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제일 밑에 저 사진 오른쪽에 있는 거는 버스 불타고 있는 거는 정경차인데요. 2001년도 대우 자동차 앞입니다. 저는 학생 운동 때부터
그 머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과격한 이제 단무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그런 그 스타일이라 가지고 화염병 쇠파이프를 이제 진두지휘하는 전노협의 선봉대 책임자, 뭐 야전사령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투쟁 저런 식으로 20대입니다. 21, 막 18살짜리도 있었고요. 선봉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선봉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 여성들도 있었는데 남성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진 찍힌 게 이제 여성들인데 저런 식으로 이 비닐으로 쫙 만들어가지고 덕유산입니다. 덕유산에 2박 3일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화염병 쇠파이프 훈련 받는 모습입니다. 한 10m 비닐으로 쫙 해가지고 거기다가 집어넣고 그 체류탄을 막 깝니다. 거기 이제 그 체류탄을 까놓고 막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나오면 막 오바이트하고 울고 이러면서 투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저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90년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이라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없어졌죠. 만세대 아파트라고 거기서 저렇게 제가 저 깃발 있는데 어디서 지금 막 얘기 떠들고 있는 사진이고요.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무장투쟁 부대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냥 저항, 방어하겠다는 이런 개념도 있었지만, 이 저항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무장투쟁 부대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이 힘으로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 소비에트, 러시아 혁명처럼, 그 다음에 북한처럼, 뭐였어? 오른쪽 거 누른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문, 구속, 수배,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죠. 요거는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는데 서빙고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용산 서빙고 진짜 지금은 부자 동네잖아요. 서빙고 이게 보안분실이라고 그 보안부대 산하 여기 지하에서 고문도 당하고 뭐 여기 서울구치소연단 그리고 그렇게 쭉 살다 보니까 좀 유별나게 살다 보니까 여기 제 딸인데 딸 하나인데 이 딸이 그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계속 그때는 혼자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되게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딸은 저 때문에 복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딸은 인정 안 하겠지만 그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이제 딸이 울고불고 수학학원 하나만 보내달라고 못 보내줬어요. 보내주기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때 뭐 170만 원, 180만 원 막 이렇게 받으면서 네 식구 먹고 살 때니까 저희 집사람은 또 풀뿌리 운동한다고 돈도 못 벌고 우리 여기 조성주 처럼 이런 거 하면 돈 못 벌잖아요. 맨날 까먹기만 하고 그런 상태인데 애가 울고불고 하는데 1년 동안 못 보내줬는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공부 동량을 하죠. 이제 중3 때부터 공부 동량을 해가지고 운 좋게 대학은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됐을 때 얘한테 너무 내가 너무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 동안 딸하고 산행을 다닙니다. 산행을 다니고 그 기록을 책으로 해가지고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딸한테. 출판된 책인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걸로 다 씻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세 번째 감옥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1년 7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사실은 혁명 이론을 그 감옥에서 더 갈고 닦으려고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선을 다시 펼쳤는데 거기서부터 제가 다시 혼돈에 빠집니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체제가 전복이 되려면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즉 무산 노동자 계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혁명적 프롤레타리아가 아니다.
그 잃을 것이라고 하는 몸뚱아리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가 아니고 뭔가 있는 거예요. 자가용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비정규직들조차도 이러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아니면 이게 이 체제 전복이 불가능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혼돈이 빠진 거죠. 그리고 나와서 막 이런저런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저 한 7, 8년 에도 그러다가 본격적인 고민이 출발하게 된 게 2011년도에 그 김진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한진중공업에서 크레인 농성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 사회가 시끌벅적했죠. 영화 배우, 감독, 배우 막 이런 사람들이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영도 주민의 반응이 되게 싸늘했고 적대적이었어요. 그때 김지숙 지도위원도 저한테 그 크레인 농성 이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놀랐다. 고민 많이 했다. 자기가 거기서 크레인 농성하고 있는데 밤에 그 주민들이 와가지고 그 밑에서 막 온갖 쌍욕을 하면서 거기서 떨어져 죽으라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 자기도 왜 이럴까 고민을 참 많이 했다. 이런 거였고 쌍용 자동차 투쟁 때도 그랬습니다. 그 되게 냉소적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럴까? 그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꾸려면은 그 밑바닥 노동자들이 밑바닥 민중들이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동맹군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적대적으로 바뀌어 있는 그 상황을 마주한 거죠. 등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노동운동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라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노동운동은 계속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자본이 악선전을 해서 그렇다. 조중동이 계속 노동운동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노동운동을 하던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을 보면은 그 걸핏하면은 언론 탑이 노동운동, 좌경, 용공, 폭력, 극렬 막 이런 그 하면서 막 그 몇 개 면들을 할애해가지고 저희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제 기억으로 또렷하게 나는 게 근데 일반 그 노동자들 그 국민들은 너희들은 소금이다. 앞장서다가 구속되지 마라. 밥 먹으면서 활동해라. 이렇게 지지를 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자본의 악선전 때문만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 의식이 후퇴해서 그렇다. 국민의 의식이 인식이 이게 제대로 안 바뀌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이 나쁜가? 예, 저는 뭐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은 저는 이제 세계 최고다. 한국의 문화, 그 다음에 그 사회, 국민의 인식, 행동 이런 것들은 요번에 뭐 그 서부 뭐 폭력 사태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는 저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보지 않는데 금방 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박근혜 쫓아낼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대통령을 쫓아낸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다. 하여튼 그런데 민주노총 신뢰도 노동운동에 대한 이거는 노동운동에 대한 불신이죠. 그리고 그 국민의 욕바지 계륵이 되어 버린 이런 상태들. 재밌는 게 나중에 바뀌지만 윤석열이 딱 들어서 가지고 윤석열이 그 건설 노조를 깬다고 막 했잖아요. 그때 초기에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진보와 민주노총 내에서도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계속 되니까 야, 저 윤석열 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제 여론이 바뀌었는데 초기에는 저는 진보 진영과 그 다음에 민주노총 내에서도 속 시원하다
진짜 건설로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막 그 탄압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여론이 이제 바뀌어서 윤석열이 죽일 놈이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작년에 재작년 있었던 일이고 그랬는데 민주노총이 2024년도 작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60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박찼거든요. 참 그때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는 이 60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이 최저임금 노동자들한테는 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연소득으로 따지면은 50만 원, 60만 원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만 원을 안 만들어 준다고 열받는다고 박차고 그 안 받은 깨버리는 이걸 보면서 저런 일이 그 양노총 사업장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집행부는 쫓겨나는데 그 다음날 바로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 최저임금 영향에 있는 노동자들이 한 4, 500만인데 그 4, 500만의 그 임금을 연간 15만 480원? 그거 뭐 술 몇 잔 안 먹었다고 칠 수는 있겠지만 그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그 아랫단 노동과 멀어졌을까?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10년 전부터인데요, 본격적으로 그 2단이 됩니다. 그 전까지 화염병 셀파이프 하고 막 이렇게 막 감옥 들락날락 하고 했을 때는 정통이었죠. 정통이었다. 이제 요때서부터 2단의 길로 들었었는데, 매일노동뉴스에 서울동지 지고전부라고 하는 요 칼럼 첫 회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기존의 노동계가 하지 않던 이제 막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달은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손가락은 동쪽을 가리킨다 아직도. 손가락이 굳어 때가 끼고 썩고 있다. 방향을 잃은 손가락이 심지어는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달은 뚜렷한데 손가락은 사라지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 노동운동이 이 상태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사자성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그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사실 2017년도 민주노총 사회연대 위원장이었어요. 제가 중앙집행위원이었는데 그런 주장을 한다고 민주노총이 징계를 받습니다. 사회연대 전략을 주장을 하거든요. 뒤에 이제 설명하는 그런 주장들을 지금은 이제 그게 막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주장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징계를 받습니다. 중집에서 공개 사과를 했죠. 앞으로는 주장을 하더라도 사회연대위원장 직책을 걸고 하지 않겠다. 그냥 노동운동가라는 이름으로 하겠다. 해서 그 다음 칼럼부터는 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빼고 노동운동가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2020년도가 저거지 않습니까? 2019년도 코로나가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하고 2020년도 본격화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분석을 해도 그 2020년도 코로나 상황에서 양노총 조합원들의 임금이 인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노동조합 바깥에 아랫단 노동들의 임금은 소득은 깎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금을 동결하자. 임금을 동결해서 이 동결분을 회사에다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냥 회사에 남겨두자는 게 아니고 이 동결분으로 기금을 만들자. 그러면은 이 동결분 기금만큼 뭐 동결을 몇 프로로 해가지고 동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3년치 평균으로 해서 동결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임금 현상했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동결분으로 기금을 만들면은 분명히 재벌들도 안 내고는 못 빼긴다. 기업들도. 그러면은
정부는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세금을 얹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노동운동이 이 사회적 헤게모니를 질 거다. 어? 금모기 운동 때처럼 막 분위기가 잡으면 막 국민들이 이 기금을 나도 낼래 하는 분위기들이 형성될 거다. 이 기금으로 코로나 때 되게 고통을 겪을 노동조합 바깥에 청년 실업자들,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 안 뽑을 거고 이들, 그 다음에 그 비정규직들, 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합니다. 경론이 벌어지죠. 경론이 벌어집니다. 한석구가 자본의 앞잡이가 됐다. 한석구의 그 손모가지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게 공개적인 막 유인물에 나오고 민주노총 대의원대전에서 뿌려지고 막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 2023년이죠. 이제 작년입니다. 2023년이 재작년이네요. 그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노동부에서 상생임금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에서 공문을 보내죠. 전태일 재단에 상생임금에 참여를 철회하라. 그러지 않을 것 같으면 전태일 재단 사무총장 그만둬라. 안 그러면은 민주노총은 전태일 재단과의 연대를 제고하겠다. 이래서 이제 또 이게 막 시끄러웠습니다. 막 언론에도 나오고 저 공문 자체가 막 언론에 띄워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작년에 이제 조선일보 창간 104주년 특집으로 전태일 재단과 조선일보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공동기획 해가지고 일면 탑으로 10회를 갑니다. 조선일보 내에서도 되게 놀라고 노사정이 다 놀라고 민주노총 일각에서는 격앙을 했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그 노동계에서 그런 격한 반응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격한 반응을 10년 동안 겪어오면서 했냐고 하면은 바로 이 문제인데요. 대한민국이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돼 있고 그래서 이중구조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저는 노동운동이 봐야 될 달은 대한민국의 이 이중구조다 이건데요. 소득 불평등, 요거는 이제 그 피케티가 이 세계 불평등을 분석하는 책을 내놓으면서 세계가 한번 발칵했었죠. 이렇게 세계가 불평등이 심각한가. 거기에 이제 한국을 보니까 그 여기 상위 10%, 스웨덴 보면은 최상위 1%가 10.5, 소득 점유율입니다. 차상위 9%가 20.3%. 그래서 상위 10%가 30.8%인데 한국을 보니까 최상위 1%가 14.7%예요. 스웨덴보다 4%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 1%의 소득 점유율 높구나. 불평등 심하구나. 근데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은 1대 99가 맥히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구나. 저는 이걸 표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차상위 9%가 한국이 31.8%입니다. 소득 점유율이. 자, 이 소득 점유율 차상위 9%, 요 14.7%를 빼고 31.8%예요. 스웨덴의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보다 더 많더라고요. 1.8%가. 한국이 이 정도로 불평등하구나. 그러니까 상위 10%가 46.5%의 소득 점유율을 갖고 있어요. 한국이. 이 문제, 그동안의 한국의 노동운동은 최상위 1%, 14.7%만 봤던 거예요. 계속 이것만 보고 이들이 갖고 있는 저 부당한 그 소득을 뺏으면 된다. 이거를 뺏어가지고 나눠주면 된다. 이게 투박하지만 한국의 노동운동의 논리였거든요. 80년대를 기반으로 한 논리. 그런데 이제 수치로 들어가 보니까 이 14.7%를 뺏었다. 기존 80년대 논리대로 14.7%를 뺏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 상위 10%가 이제 차상위 9%가 상위 10% 그대로 되잖아요. 스웨덴보다 불평등한 거예요. 이거를 봐야 되는데 자,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왜? 저 차상위 9% 안에 한국 노동운동의 주력 조합원들이 저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차상위 9%에. 차상위 9%에 저 이 노동운동의 주력 조합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 점유율을 또 내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스웨덴처럼 하려면은 그 스웨덴의 차상위 9%가 20.3%잖아요. 그러면 이 31.8%에서 11.5%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소득 점유율을. 소득 점유율을 줄이자는 얘기입니다. 소득을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 그러려면은 5년, 10년, 20년, 30년 이런 중장기 기획을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노동운동이 해야 되는데 노동운동이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아니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회피하고 있는 이 상황이다. 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도 곧 죽는 노인도 3만 달러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3만 달러의 사회적 혜택을 보는 시대라는 의미겠죠. 자, 소득 분위별 노동자 평균 연소득 및 하한액 추이를 보면은 요거 2021년 기준인데요. 18년도 기준인데 17, 18년도 그때 10분이 6,950만 원이면은 연 6,950만 원을 받으면은 그 이상 받는, 여기서부터는 다 상위 10%로 되는 거예요. 노동자 소득으로, 노동소득,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 중에 당시 2018년도에 6,950만 원이면은 연소득으로 상위 10%인데, 자, 이제 우리 그거 아시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이 상위라는 거. 근로소득 10% 정도면은 전 사회 소득으로 보면 8%, 7%까지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당시 5,062만 원이면은 상위 20%에 드는 이거였고요. 또 2021년도 이렇게 보면은 49.8%가 25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월. 근데 이게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 사업체 금융을 이제 이게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300인 이상 대졸 초임이 5천만 원을 이제 넘어섰다. 평균. 현대자동차 이런 데는 한 6천만 원 될 것 같아요. 방송 이사 같은 경우도 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5인 미만은 2,731만 원. 올해 최저시급이 2025년도 최저임금 연으로 따지면 2,515만 5천 원. 그런데 노동계 최초 요구안도 5천만 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올해 최저임금을 연 3,1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노동계도 알아요. 이거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걸. 3만 불 시대에 5천만 원에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밖에 요구를 못해요. 이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기업규모 임금체 2021년 기준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았어요. 해마다 계속 이 상태인데, 요 40대, 50대, 20년 동안 요 격차, 요거를 다 합치면 20년 동안 격차를 합치면 10억이에요. 아파트. 서울에 웬만한 아파트 한 채값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 2016년 기준인데 지금 이것보다 더 힘들죠.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들어가는 거 진짜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고. 즉 이제는 저렇게 한번 들어가면 계속 그 상태를 못 벗어나라고 하는 거.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도 저런 것들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 하청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이 청년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 얘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 하청공단 청년들이 자기네들은 연애 못한다고 그래요. 남성 청년들은 연애 못한다고 얘기를 해.
결혼이요? 아, 저희들은 연애도 못합니다. 이 공단에 있는 같은 여성들도 저희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 공단에 있는 여성들은 그 자기보다 약간 한 단계 높은 남성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는데 남성들은 그 여성들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 이런 문제구나. 그래서 그 이 출산율 저하 원인에 저는 이제 세 개 키워드를 했는데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 다음에 성취하고 싶다. 결혼하지 않고 애 낳지 않고 나도 뭔가 이렇게 성취하고 싶다는 게 작동하고, 세 번째는 이제 도피. 이게 저런 그 이중 구조 때문에, 그래서 경쟁으로부터 도피하는, 내가 자식을 낳아도 내 자식을 나처럼 어릴 때부터 막 경쟁시키고, 근데 안 되면은, 그리고 점점 그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고민들이 저출산에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해법의 단서를 찾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되게 막 분노를 했죠. 노동운동에 대해서. 왜 저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냐. 그 질문, 한국의 불평등을 스웨덴 수준으로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간단하잖아요. 최상위와 차상위의 소득 점유율을 스웨덴처럼 낮추면 돼요. 최상위 1% 소득을 4.2% 낮추고 차상위의 소득 점유율을 11.5%로 낮추면 돼. 그런데 최상위 1% 낮추자는 얘기를 하는데, 다 저 얘기는 해요. 보수든 진보든. 보수는 잘 안 하지. 민주당도 하고, 뭐, 진보정당들도 저 얘기는 해. 그런데 차상위의 9% 소득 점유율 31.8%를 20.3%로 스웨덴처럼 낮추자는 얘기는 안 해요. 왜? 표가 안 되니까. 표를 잃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게 간단한 답인데, 그게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저 1% 거를 뺏자, 이렇게 했는데, 실적으로 그게 안 되죠. 우리 노동운동이 이런 주장들을 했었어요. 저도 저런 주장을 했었고요, 한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재벌 사내유보금을 뺏어서 하자. 그래서 계산을 해봤죠. 2020년에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이 1,045조 원이더라고요. 저 사내유보금은 다 현금으로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투자된 것들도 있고, 아시겠지만, 근데 그것까지 공장에 투자된 게 있으면 기계라도 다 뜯어가지고 하여튼 다 뺏자. 뺏어가지고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중에서 1천만 명에게만 나눈다면은 줄 수 있는 게 1인당 평균 1억 4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1천만 원의 임금 더하기 5천만 원, 그렇게 해주면은 상위 10% 소득과 얼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30대 재벌 사내 유보금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간 딱 2년이야. 아니면 3년이야. 그럼 그 다음에는 재벌 사내 유보금 한 평 하나도 없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축적된 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재벌 사내 유보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구나. 두 번째, 재벌 총수 일가 주식으로 해결하자 그랬거든요. 우리는 뺏자, 투박하게 얘기하면. 근데 2020년 기준에 재벌 상장 주식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었어요. 그러면 한 4년 해줄 수 있어. 상장 주식 시가를 다 뺏는 거야. 주식을 다 뺏는 거야. 혹시 여기 주식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것까지 다 뺏어. 다 뺏는 거야, 그냥. 하여튼 누구 주식이거든. 그래봐야 1,500조인데, 1,500조. 그거 다 뺏어도 4년밖에 안 되더라고. 10대 재벌 대주주일가 주식총액은 겨우 70조 원밖에 안 되더라고. 언발의 오줌이가 불가능한 거야. 이걸로도 이 해소가 불가능해. 그래서 막 생각나는 게 생산성 향상 운동하자, 그냥. 옛날 그 새마을 운동 하듯이 하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하듯이 새벽별 보기 운동. 새벽별 보고, 나와서 새벽별 보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이제, 달 보고 해서 막 생산성 향상 운동해서 4만 불, 5만 불 만들어내. 그리고 그걸로 주자. 근데, 그냥 하는 소리죠. 그 성과, 지금처럼 1차 노동시장에서 더 많이 가져가고, 분명히 그럴 건데, 2차 노동시장에서는 그만큼 못 가져갈 텐데,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소득 격차가. 돌아본 거 아니냐.
아이씨 모르겠다. 그냥 돈 막 찍어서 그 하위 노동들한테 막 나눠주는 거야. 최저임금도 지금 상위 10% 상위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위 20%가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 최저임금도 6천만 원 만들어 버리는 거야. 돈 막 찍어가지고 막 주는 거야 그냥. 나라가 망하든 말든지 경제가 뒤집든지 말든지. 농담입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방법으로는. 그동안 주장했던 방법으로는 이게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국사회 다중격차라고 그러죠. 한시대 공공정책연구소에서 그 다중격차 연구를 하면서 책을 냈는데 한국사회 불평등 구조가 즉 예전에는 소득격차가 뭐 이격차, 저격차 이런 불평등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교육격차가 그러니까 소득격차가 이런저런 불평등을 만들고 또 이제는 교육격차가 또 이런저런 불평등을 만들고 이제는 주거격차가 또 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의 그 불평등을 계속 심화시키고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복잡한 이게 이제 풀기 어려운 서로 엉켜 붙어가지고 풀기 어려운 이 난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 재밌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왜 불평등을 얘기를 할 때 10대 90 불평등, 1대 90 불평등, 그 다음에 20대 80 불평등. 20대 80 불평등은 한 20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20대 80 불평등이 쫙 유행을 했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싹 들어가. 처음에는 새로운 뭐네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어떤 한계에 봉착하냐면은 세계의 노동조합 운동의 주주들이 다 20 안에 있는 거야. 20대 80 불평등이에요. 이거 문제다. 이 세계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이 20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보니까. 그게 싹 사라져버려. 사라져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그 노동운동의 진보에서는 1대 99를 얘기하는데 잘 안 맥히죠. 10대 90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심각하다. 왜? 1대 99의 불평등은 구조의 불평등인데요. 우리 일반 노동자나 정말 밑바닥에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그 삼성회장, 현대회장, 그 다음에 머스크가 얼마 버냐라고 하는 거는 불편하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그 1% 안에 최상위 1% 안에 지금은 그들이 주력도 아니야. 더 많은 그 최상위 1% 안에 누가 들어있냐면요. 누가 들어있어요? 최상위 1% 안에. 한 연소득으로 치면은 1억 7천, 2억 이 정도 되면 이제 최상위 1%에 들어가는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연소득 1억, 2억이라고 치고 3억이라고 치고 전문직. 네? 누구요? 전문직. 전문직.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연예인. 손흥민, BTS, 이효리. 그 최상위 1%에 들어가 있으면 그 소득 뺐자 이거 얘기 못 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요번에 뭐 배드민턴 올림픽에서 그 누구예요? 안소영인가? 그 소득을 이렇게 더 많이 못 가지게 한 거 갖고 막 분노를 했잖아. 막 진보 내에서도 분노하고 더 벌게 해줘야 된다. 그런 상태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은 그 최상위 1%에 가지고 있는 소득 때문에 속이 상한 게 아니고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같은 공간 아니면 같은 회사 같은 주변에 있으면서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다니는 같은 학교의 부모로서의 그 10% 그러니까 차상위 9%와의 이 비교 이것 때문에 더 속상한 거예요. 일상의 불평등이거든. 저는 일상의 불평등이 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다. 자, 보면요. 읽어볼게요. 1대 99와 10대 90은 불평등 척도를 드러내는 공식인데요. 그동안 한국의 노동운동은 최상위 1%에 집중하고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1대 99의 앞을 가로막는 장벽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대 90의 불평등 때문이었죠. 그 계급 계층 관계는 저는 사회 체제나 거시범주에서 발현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가정, 골목, 장터, 직장, 거리 등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세세하고 또는 좀스럽다고 느낄 정도의 미시적 범주에서 저는 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대개의 인간은 일상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자신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에 집착하고 화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현실이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노동운동을 향해서 민주노총을 향해서 노동귀족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먹혔던 거는 이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노동귀족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해가지고 발칵 뒤집혔었는데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냥 막 화를 내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일부 언론이나 이들이 노동귀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대중들한테 먹힌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먹힌 게 아니고 그들이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노조 바깥에 그들이 노동운동을 향해서 노동조합을 향해서 뭐 소득격차 생활격차를 만든다 이런 거 설명 안 하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교육격차를 또 만들고요. 소득격차가 학력격차가 또 소득격차로 대물림되고요. 자, 요거 유영근 교수가 쓴 분절된 노동계급의 분절된 노동 변형된 계급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인데요. 그 울산에 한 부인은 많은 인터뷰들이 있는데 뭔가를 사고 싶은데 여기는 자동차가 정규직에게만 포인트가 나와요. 포인트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정규직인 언니와 쇼핑을 하러 같이 갔는데 남 포인트라고 결제할게 니는 이런 식으로 본의 아니게 생활에서 툭툭 나오는 이런 것들이 가진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좀 그렇잖아요. 여기서 가진 사람은 삼성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재용 회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규직을 그 남편으로 둔 그 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을 그거를 지칭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안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느끼는 그런 것들도 계모임을 하면 2명은 비정규직이고 여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은 하청까지 포함을 한 개념입니다. 하청노동 2명은 자동차고 2명은 석유화학 단지고 이렇게 있어요. 6명 계모임인가 봐요. 그 여성들의 그러면 이렇게 연말되거나 이러면 한참 연말 정산이 뜨거울 때 네가 연봉이 얼마냐 그건 자기가 받는 연봉이 아니고 남편들 연봉입니다. 해서부터 이러면 그 친구랑 나랑 가만히 있죠. 이 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이 둘 부인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봉이 얼마 안 되니까 다들 억억 이러는데 우리는 뭐 다 같은 동기들의 계모임이에요. 근데 나눠져 있으니까 올 12월과 1월과 2월까지 저게 울산에서 작동을 합니다. 왜? 현대자동차 5천만 원씩 성과급 받았잖아요. 평균. 그런데 저 하청들은 몇십만 원, 이거 많이 받은데 한 700만 원. 완전히 이런 격차가 나잖아요. 저런 일들이 지금 3개월 동안 지금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 해마다 이 2명, 계모임하는 이 2명이 느끼는 이 상실감, 일상에서. 뭐 이것도, 이건 골프 관련해서. 명절 선물 비회감.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데 명절이 되면 정규직은 비싼 선물 받고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은 선물이 없거나 싼 선물 받아가는. 기분 더럽게 나쁘죠. 저기 방송 작가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프리랜서들이잖아요. 명절 됐는데 이 정규직들은 거기 하나 쇠고기 들었다는 거 다 알아. 자기네들은 없거나 그래도 좋은 PD 만나면은 뭔가 선물을 주는데 다른 내용이고 그런 것들이 주는 참 인간적인 자존감이 많이 상하는. 그 다음에 어떤 하청 노동자 아빠의 비애감. 어느 날 퇴근했는데 아이가 못 보던 장난감 꺼내면서 아빠 내 친구 누구누구 알지? 누구누구가 엄마 아빠랑 외국 여행 갔었는데 나 준다고 선물 사왔대. 선물 너무 좋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 참 착하구나. 우정은 중요할 거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라 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더라 합니다. 술 먹고 저 얘기를 하는데 나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먹먹하더라고. 내 자식은 아빠 잘못 만나서 해외여행커녕 제주도 여행도 못 갔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때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이 아까우니까 또 불평등 심화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동안은 다 이런 데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동운동 진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노동운동에 책임이 없는가. 저는 계속 이 얘기를 한 거죠. 노동운동에도 책임이 있다. 지난 노동운동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제 변형, 막 체제를 뒤엎는다고 했는데 평등한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나면 안 된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로는 기업별로죠. 그리고 전투적 조합주의, 임금 인상 투쟁을 위한 전투적 조합주의였고, 그러면서 IMF 이전에 그래도 낙수 효과가 있어서 현대자동차 중공업이 임금 인상이 되면 따라서 사회적으로 좀 따라가는 게 있었는데, IMF 이후로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방송 정규직이나 전문직이나 이들의 임금만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의 임금을 인상을 하기 위해서 하청 단가를 후려치고, 그러면서 하청은 계속 그 상태를 못 면하고, 그리고 그걸로 원청 노사가 나눠먹고, 이게 30년 동안 이것을 방치했다. 그래서 노동운동에도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내고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제가 미웠겠습니까. 그냥 진짜 손모가지 끊어버리고 싶겠죠. 저는 노사정 각각의 과삼이 뒤엉켜 만든 합작품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한국의 경제가 이만큼 올 때까지 저 노사정 공이 있었다. 각각의 공이 있었다. 7회. 정부의 전략은 수출 위주 중화공업 재벌 중심 경제였죠. 저는 한국의 경제 발전이 뒷받침이 됐다고 봅니다. 저는 한때 저거 이거 부정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불 능력 바깥 산업을 배제하고 이중 구조를 심화시키는 이게 돼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하청 단가를 후려치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청은 그 안성공단에 노사를 만났는데 노사공이 그 얘기예요. 이 사도 이 노동자들도 사장을 욕하지 않아요. 불쌍하다 그래요. 사장도 우리를 막 뭔가 주려고 그러는데 못 준다. 하청 단가를 막 후려치니까. 그런 거예요. 노동운동 전략은 기업별로도 체계 속에서 임금 극대화 전략을 했는데, 아주 저임금이 있을 시절에서는 임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을 일정하게 올렸죠. 그런데 노조 바깥을 외면을 했죠. 그러니까 이 격차가 막 벌어진 거예요. 중심부 자본 같은 경우는 그 중심부 노동을 포섭을 해야 되잖아. 한 달, 두 달 맨날 파업하니까 자꾸 당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수용을 했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청을 또 후려 막 찾아. 그러다 보니까 격차를 심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노사정 각각의 과삼이 엉켜서 만든 합작품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만들어진 지금의 갈등 구조는 노사 갈등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사사 갈등, 원하청, 노노 갈등, 인국공, 전교조, 민주노총이잖아요, 전교조.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자, 비정규직 철폐하자라는 게 자기 논리잖아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7, 8년 기간제 교사를 해가지고 검증된 기간제 교사들을 정교사로 하자 그랬을 때 누가 반대했습니까? 전교조가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말 안 하죠. 노상 갈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 연공급, 젠더 갈등, 남녀 간의 생산자, 유통자, 소비자 갈등, 쿠팡이라든지 라이더진 이런 데 다 얽힌 거잖아요. 자, 이거는 뭐 아까 얘기한 것 정도로만 설명을 해도 굳이 설명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불평등 심화를 대하는 노동 한국 사회의 특징은 여기 잘 안 나오는데, 한국 사회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진보 보수 노사 정 할 것 없이 다 심각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통계가 나오면 온갖 호들박하면 다 떱니다. 그런데 딱 이틀 갑니다. 길게 가면 한 일주일 갑니다. 그걸 땡. 그리고 그런 방식도 통계를 소개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리고 복지와 안전망에만 얘기를 해요. 진보 보수 공이
그 이전에 풀어야 될 소득 분배 자체의 조율 문제에 대해서 쌩깝니다. 쌩깝니다. 그리고 세금 정책을 통한 재분배에 대해서 한결같이 회피합니다. 세금 문제로 일단 해야 되거든요. 저거 상위 10% 20% 구간에 촘촘하게 세금 구간을 조정해서 임금 인상을 해야 되겠다는 이걸 억제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해요. 다 안 합니다. 안타깝게 제가 정의당 비대위원도 했었는데 정의당에서 주구장창 비대위하면서 저 주장을 했는데도 잘 안 맥힙니다. 자, 이중구조 완화 상생 방안인데요. 저는 이제 전제가 중장기 전망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왜 30년에 걸쳐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구조는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뻥이다. 해소할 수 없고 완화할 수 있을 뻔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한 30년에 걸쳐서 정말 사회적 대타협이 일어나면 20년 정도에 걸쳐서 할 수 있다. 저는 이중구조 보고서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타협하기 전에 한국판 베버리지 보고서를 만들어야 된다. 또는 독일식 노동 4.0 백서와 녹서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한국은 이런 것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건 제 성찰이기도 한데요. 일단 사회인식의 대전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건데요. 이중구조에, 대한민국 이중구조에 이중성이 있는, 이중구조의 이중성, 이중장벽.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는 격차가 심하게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아주 그 세계 톱 수준으로, 미국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 격차가 벌어졌다고 하는 이 문제가 하나의 장벽이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은 2차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아주 나쁜 일자리, 배드잡, 내 자신 거기 가면 안 되는 일자리, 우리 청년들도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아주 못난 인간처럼 느껴지는 스스로가 주눅이 드는, 스스로의 자존감이 꺾이는 일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이 인식의 장벽. 그래서 제 또래 동창 모임에 가면요, 얘기 안 하다가 술 한잔 꼭 들어가면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자식 얘기, 재산 얘기 안 하거든요. 우리 또래들은 하면은 싸움도 벌어지고 정말 짜증이 나니까. 저 같은 사람 되게 짜증나요. 하면은 그거 안 하는데 꼭 술 먹으면 술 기운에 지 자식 얘기 꺼내. 와, 그냥 자랑하는 거야. 내 자식이 오늘 이제 그런 거지. 뭐 삼성이나 현대나 아니면 뭐 고시를 했던가 공무원이 되거나 요즘 구급 공무원들도 막 되게 잘하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보면은 분명히 얼굴이 찡그러져가지고 귀 일부러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렇게 술 먹는 놈들이 있어.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 그리고 실제로 울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우리 조합원 활동가들도 그래요. 자기 자식이 그 하청공단에 입사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식은 막 나무래. 왜 거기를 들어가냐 이놈아. 이 아빠가 이 고생해가지고 한 게 너 그런데 입사하라고 그랬는지 아냐? 당장 때려쳐. 그리고 계속 시험 공부해. 계속 다른 데 취직 알아봐. 그때까지 아빠가 책임져 줄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근데 이 2차 노동시장 일자리는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 1인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면, 그리고 부부가 최저임금을, 아니면 연인이 최저임금을 받으면 한 5천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은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 노동에도 가치가 있고, 자부심 있고, 꿈이 있는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인데, 너무 한국에서는 이게 망가졌다. 이 망가뜨린 주범이 저 같은 노동운동가들이었고, 평등하게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비교를 한 거예요, 그거를.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의 노동을 비교를 하면서 나쁘다.
노동시간 길고 작업환경 나쁘고 소득이 낮다라는 얘기들을 너무 주구장창 해버린 거야.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도 거기서 딱 멈춰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그거 본 사람들은 아 저건 나쁜 일자리 저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조선일보 공동기획할 때 그 기획에는 1차부터 10차까지 그 기조 속에 꼭 담았던 게 뭐냐면은 이 노동의 가치를 얘기를 하자. 그 노동자들의 그 속에서의 꿈과 이런 것들 얘기하자. 거기 담겨요. 그래서 하청 이 조선소 하청 땜쟁이 노동자가 자기가 이 용접에 대한 너무 자부심이 있는 거야. 자기는 딱 이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노동에 대해서 뭐죠? 크루즈선 아주 비싼 이 용접 한번 해보고 싶다. 죽기 전에. 그런 자부심, 꿈이 있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런 그 소득격차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그 37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제가 만든 용어인데 37 사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웨덴 같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0%를 점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90%가 70%의 소득을 점유하는 소득 점유율이 그렇게 되는 이 사회. 피케티의 그 책에 보면은 아주 황금 비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것보다 더한 평등 사회를 만들려고 했는데 소비에트도 그런 사회를 못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20년 또는 30년 장기 프로젝트인데 일단은 1차 분배, 소득 저율을 해야 된다. 하우상박 임금 인상, 소득 분배를 하우상박으로 이제부터는 가야 된다. 상위 10% 임금은 동결 또는 천천히 올라가고 그 하위 50% 또는 하위 50%가 상위 10%를 적절한 수로 따라놓고 해서 차분하게 가는 거죠. 그동안은 상위 10%가 토끼팀을 뛰었고 나머지들은 거리였잖아요. 이제부터는 요거 바꾸자는 거지. 이거 두 번째 2차 분배를 하자. 세금 정책 1%에서 10% 구간의 소득만 과하게 오르지 않도록 세금 구간을 조정 또는 증세를 하자라는 거. 세 번째는 사회복지라든가 사회안전망, 사회연대 기금 등을 통해서 하자. 이거를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 이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이 계엄과 탄핵 국면 이후에 이거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노총, 민노총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경사노위로도 불가능하다. 왜? 그들은 지금이 너무 해피하거든요. 지금이 이 한국 사회 현재 불평등이 너무 해피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진보는 주력 노동의 포로가 돼 있다. 정의당, 진보당까지, 노동당, 녹색당까지 이 진보는 민주당 포함 다 이 조직된 노동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들을 자기의 정치 기반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 당사자, 노사를 포함해서 그 이중구조의 2차 노동시장의 그 당사자들, 비정규직, 하청, 플랜트, 프리랜서 뭐 이런 다양한 대표성은 애매하지만 이들을 포함해서 기존의 노사정과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몇 년간에 걸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사회적 논란도 하고 그러면서 보고서도 만들고 대타협을 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혼자만의 판단은 아니었는데요. 그 조선일보와 공동기획을 하게 되면은 파란이 일어날 것이다. 나는 감당 못할 정도로 저는 문매를 맞을 것이다. 이걸 뻔히 알면서도
공동기획 제안에 응했고 했던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서로 좀 얘기를 하고 네, 일단 열강해주신 한석호 전 총장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반론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요, 다양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앞에 자료 보면서 살짝 헷갈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소는 되긴 했는데요. 그 불평등 현황 그래프에서 보면 상위랑 차상위로 구분을 하셨는데 그 차상위란 말이 사실 기초 그 소득 계층의 바로 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헷갈렸었는데 뒷부분에는 상위로 다시 바꿔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최상위와 상위로 그걸 좀 수정해 주시면. 그래서 최차 이렇게 하다가 그 차상위 계층하고 막 헷갈리더라고. 근데 이제 뭐 한자는 같은 한자를 쓰긴 하던데. 그래서 다음 상이 뭐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하고. 조금 헷갈렸어요. 예. 일단 되게 의외의 어떤 솔직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고, 하나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이제 사실상 다 동의가 되는 내용이기 사실 이제 요즘에는 뭐 노동시장 이중구조 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이중구조를 얘기하는 것도 이제 좀 지난 얘기다. 우리 이제 다중구조도 다중구조, 다중생태계, 다층구조. 예, 노동시장 자체의 이제 변화로 인해서 이제 뭐 사실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축 안에도 들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정말 다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사실 이제 그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조직된다거나 혹은 힘을 갖지 않는 이상 사실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뭐 사실 다 좋은 얘기잖아요. 진보와 보수가 다 같이 모이는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노동재단을 만든 겁니다. 노동재단을.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노동재단은 어떤 상을 갖냐면 여기서 이제 힌트들이 좀 나왔는데 그 당사자들이 조직돼야 된다. 근데 이 당사자 조직을 지난 30년 정도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포기했어요. 양로총은 거의 다 포기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당사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막 그 문을 두드리면 안 받아줘가지고 1년, 2년 막 문두리다가 막 속상해서 울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왜? 그걸 받아들이면은 조직화는 되게 어렵고 너무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열악하면 또 조직화가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안산 이 공단에 가면은 공장에 5명, 6명 얼굴 보이도 않아. 큰 공장에 이런 걸 조직하려는 게 힘드니까 계속 실패했으니까 이제 포기한 거야. 물론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시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게 이제 현실인데, 그래서 슬픈 현실이지만 제가 전태일 재단의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그 어려운 단위들이 지금 말씀하신 단위들이 전태일 재단에 찾아와가지고 막 어려움을 호소를 해. 거긴 늘 재정이 부족하고, 재정이 부족하니까 상근자도 못 두잖아요. 상근자까지 반상근도 못 해. 이게 있어야, 사람이 있어야, 돈과 사람이 있어야 조직화를 하잖아요. 품은 더 많이 들고. 와가지고 어려움을 막 하소연해. 그럼 제가, 야, 왜 여기 왔어? 저기 민주노총 돈 많아. 어디서 한별 찾아가봐. 거기 돈 많아. 거기 찾아가면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이제 전태일 재단에서 해마다 막 여기저기 돈 끌어와가지고, 적으면 한 1억, 많으면 뭐 몇 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송작가 유니언 얼마,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워져가지고, 이거를 노동재단에 해야 되겠다. 계속 하면서 당사자 조직화 하는 거, 그리고 지원하는 거.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그러면은 또 뒷받침하는 이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노동시장 연구회라는 거를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활동가들과 노사 뭐 이런 고민 있는 사람들하고 노동시장 연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 당사자들의 요구 이거를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사회화 시킬 것이냐 이렇게 이제 접목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대화 분위 우리나라는 정말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대화라고 하는 것들,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노사정으로 그리고 언론 기자라든가 뭐 이런 그 뭐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로 사회적 대화 포럼을 만들고 그리고 이 정부가 되든 저 정부가 되든 정책을 개입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당사자들의 조직을 만들고 10명짜리가 됐든 100명짜리가 됐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이름으로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노동재단에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제가 아까 오자마자 우리 조성주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대표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노동시장 연구에 결합을 해라 해서 같이 이런 문제를 풀자 이렇게 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예, 또 뭐 이거 뭐랄까 말씀 들으면서 사실 양대노총 중심의 그런 노동운동 이게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30년 전부터 이런 양대노총 중심, 그러니까 노동의 저변을 더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엄청 열심히 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비정규 노동센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저 사실 비정규 노동센터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고 그리고 되게 반가웠던 그런 조직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민주노총에 뭐 미비실이 생기기도 하고 한국노총에서도 뭐 프리랜서 공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풀빵 대회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막 만들어지긴 하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세세하게는 좀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문제의식은 저는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조직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공동의 그런 뭐랄까 연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되게 제각각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아까 사람 말씀하셨는데 사실 노동 쪽에서 이렇게 노동 쪽 활동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활동가들을 이제 모으기도 사실 그러니까 새로 유입된 활동가들도 거의 끊기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연구자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연구할 과제들은 점점 많아지고 널려 있는데 연구할 사람이 없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노동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황을 뚫고 그런 저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보관은 있는 걸까? 라는 사실 그런 걱정과 기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고민되는 지점이죠. 근데 이제 왜 함께 못할까? 이런 지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이제 상징적인 곳이 몇 개 있잖아요. 불안정철폐연대, 비정규센터, 한국비정규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그런 데서 같이 하면 되지? 예? 굳이 노동재단을 만들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좀 달라요 포인트가. 불안정철폐연대는 투쟁에다 초점을 두고 있고 거기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합니다. 거기는 이제 80년대 이게 있어서 투쟁을 통해 가지고 극복해 가야 되고 자본과 국가로 이렇게 해야지 왜 이거를 노동자들이 기금을 만드냐라고 하는 좀 문제의식이 요새는 좀 달라져 있는데 제가 초기 그런 제기를 했을 때 격하게 저를 좀 비판을 했던 데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센터는 처음엔 좀 그러지 않았는데 정책 기능으로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돼 가 있고 근데 이제 노동재단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투쟁
때에 따라서는 투쟁,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정책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당사자 조직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있어야 된다 해서 좀 다른 측면이 더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자 사람이 없다. 저희도 고민인데요. 정말 고민스러운 지점인데 근데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제가 좀 있네라고 느껴지는 게 노동 연구를 하는 여기서 이제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노동 연구를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지? 하는데 그래서 되게 고무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재미가 없잖아요. 노동 연구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좀 뭐 노사라든가 뭐 노동 막 이런 게 좀 하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래도 한국노총 주변에는 많아요. 근데 민주노총 주변에 좀 또 적더라고. 그런데 저희 노동재단에서는 하반기에 그래서 일기 학교를 할 건데요. 그런 연구에 관심 있는 아니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좀 학교를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저변을 넓혀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고 그냥 무엇보다도 필요한 거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이 연구를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유럽 같은 경우 벌써 80년대, 70년대부터 그렇게 했는데 누군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나는 노동 연구를 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대학원까지 학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대신 그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5년이고 10년이고 의무적으로 거기서 하게 잘 아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노동재단이 그만큼 역량은 안 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재단에 재정적 여유, 후원금이 좀 모이면은 아니면은 노사 간에 저는 이제 노사 상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이기 때문에 노사가 같이 운영하는 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우분투 재단이나 이런 재단들이 있거든요. 얘기가 된다라면은 실험적으로 몇 사람의 이 청년 연구자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해외 유학까지는 안 되더라도 국내에서 석사 박사학위까지는 하면서 필요하면 나중에 또 해외 유학은 스스로가 좀 해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풀어가야 될 문제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태일 사무총장한테 운이 좋아가지고 후원금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전태일 전원이 막 저런 걸 한다. 막 후원금 모아가지고 지네들 임금은 민주노총보다 더 밑으로 묶어두고 다 이렇게 한다라는 막 소문이 나니까 참 많은 후원금이 들어왔었는데 노동재단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제안 보면서 결국 이게 어떤 되게 중요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될 것만 같은 일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인데요. 예. 제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동시대를 살아가야 할 2030의 지금 문제가 10대까지 정치적인 인식 이런 사회적 합의를 만들 만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특히 요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근데 예전에 아마 서울대 어떤 분이 석사 연구로 일배 일베 있었죠. 예, 언론에도 나오고. 그거랑 저는 사실 일베가 성공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예 20, 30대로 다 확장이 된 상태고 그들이 말하던 민주화가 이루어졌다인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능력주의에 기반한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 사고방식에 절여진 이 젊은 이들이 노동시장에 이제 뛰어들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의 이 분절화 파편화된 노동시장에서 과연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조직화가 가능할까가 하나 또 그게 제일 크게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거는 저는 이 80년대부터 얘기해 주신 게 좋았는데 SPC 때 파리바게트 때 보면은 너무 당연하게 알 것만 같은
그 회사에서 노조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수법들을 젊은 친구들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 역사가 분절돼서 이제 한국 노동운동사도 저도 잘 모르지만 민주화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역사가 명맥이 좀 끊긴 것 같고 그게 사회적 교육이 안 되는 거, 전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이런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세밀한 역사도 있을 수 있고 그걸 타개했던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가 계속 전수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또 하나 연계해서는 제가 항상 여성 노동운동이 소멸된 게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뭐 원방 노동 그때라든가 처음에 시작은 여성들의 노동운동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의 명맥이 끊긴 것도 아쉽고 지금 페미니즘이 어쨌든 강한 또 이번에 또 2030 여성들은 정치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는데 이들이 또 배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가 좀 계승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기 그 나오는 얘기들이 되게 이게 정말 되게 기분 좋은데 말씀들 쭉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일단 이 사회적 대타협 대화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누구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사정 하는 사람들 사회적 대화주의자들도 말을 안 꺼내려고 그래. 이제 막 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럴수록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이 포인트를 찝어야 되는 거 아니냐나 저는 고민을 하거든요. 저 언론 인터뷰도 하고 기고도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별로 그거 갖고 정말 저를 문매를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 저는 포인트를 저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금 포인트는 재벌 총수라고 보고 있어요. 양로총도 아니고 양경제단체도 아니고 물론 경제단체들이야 재벌 총수들이 결심하면은 되는데 저는 그 민주당도 아니고 국힘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언론들이 이제 분위기를 띄우는데 저는 재벌 총수들이 이 사회적 대타협을 하면은 자기네들의 수건 사업의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그래서 이들이 야 사회적 대타협 하자. 그 자기네들 이 노사를 향해서 사회적 대타협 하자. 라고 하면은 급격하게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되게 논쟁적인 지점인데요. 저는 그 지점의 포인트가 상속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가 그리고 그 3년 전에 삼성이 LG가 SK가 막 성과급을 그렇게 받게 되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성과급을 받냐면요. 그렇게 해줘야지만 정규직들한테 성과급을 그렇게 줘야지만 노조들이 가만히 있거든. 뭐에 대해서 가만히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배분을 해가는 총수 일가들이 배분받아가는 배당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 이들이 몇천억 배당을 받아가 해마다. 삼성이 지금 많이 받아가요. 막 4천억도 받아가고 해마다 2천억도 받아가고 3천억도 막 받아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재용 일가가 매일 그 저기 뭐죠? 그 캐비어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몇 끼 식사를 100만 원짜리 먹으려고 그러겠습니까? 매일 해외여행 가려고 하겠습니까? 해외여행도 한두 번이지. 지긋지긋할 거예요.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은 해외 나가자 그러면 지긋지긋할 거예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그 이 소유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상속세를 내야 되거든. 아직도 다 못 냈잖아요. 삼성. 그리고 현대 회장은 지금 정몽구 회장 연로하시잖아요. 상속세를 만들어놔야 되거든. 그래야 이 재벌에 이걸 유지하잖아요. 저
이건 인정하자는 거예요. 상속세 없애자. 대폭 낮추든지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갖고 원청 노사가 그렇게 짬짬이하면서 자기들끼리 나눠먹을 필요 없어. 그래서 현대자하고 기아가 작년에 성과급으로 나눠주는 게 5조가 넘잖아요. 그 한 5천억을 그 재벌 총수 일가들이 가져갈 거야. 나머지 5조를 성과급으로 쭉 나눠줬잖아요. 그 중에 3조라도 돌릴 수 있어, 이제 사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자. 이게 이제 스웨덴 방식이잖아요. 스웨덴 거기도 한 10대 재벌이 나라 경제를 다 끌고 간다고 하는데 거기 상속세 없잖아요. 대신 다른 세로 쭉 하는 거고 우리도 상속세 없애고 대신 니네들 초과 이윤이 나오면은 그 초과 이윤의 70%든 50%든 이거를 세금으로 내놔라. 그리고 이거를 아랫단에 돌리자. 라고 하는 대타협을 하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를 재벌 총수 누구 하나라도 빨리 삼성이나 현대가 두 총수 중에 아니 SK까지 해가지고 LG까지 하면 4개 정도 되는데 이 총수들이 빨리 그걸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저 총수들 귀에 이거를 눈에 들어가게 할 것인가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인 자본의 소유 경영권을 인정하고 대신 임금은 조율하는 것이다. 기승전 임금 인상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조율한다는 것이라는 걸 노동이 인정하고 대신 자본은 고용을 확장하고 노조를 존중하고 초과 이윤을 사회에 내놓고 세금으로 그리고 정치와 사회는 복지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는 이 투박하게 하면 여기 이제 많은 것들이 또 딸리겠지만 이거를 갖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일배 성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 대표나 저도 이제 그런 역할을 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힌트를 많이 얻었어요. 저는 사실은 조정주 대표 노동 바깥 노동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저에게 힘을 많이 주고 힌트를 많이 줬었는데 보수 그냥 지금 국면에서 그냥 보수하면 다 죽여버릴 놈 그냥 막 척결해야 될 대상 자기 아버지가 보수인데 자기 아버지 척결을 할 수 없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이 보수야 또 보면은 재밌잖아요. 엄마 아빠는 저기 광화문 저기 동십자가 집회 나오는데 실제로 제 후배 아들이 그래요. 그 아들은 저기 제 태극기 가지고 막 그거 아빠하고 아들하고 집에 들어가면 말 절대로 안 해. 그런데 척결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단 말이야. 서로 척결을 얘기하고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수. 그 보수가 이 노동을 이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안도록 진보도 자신의 것으로 안도록 서로 경쟁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정치발전소 우리 조정 대표가 갖고 있는 그리고 하려고 하는 그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지지하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하나 그 한지원이라고 이 노동 운동 연구 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데 부인 따라가가지고 부인이 이제 연구 거기 교수로 가가지고 2월 달까지 있는다고 해가지고 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는데 충격을 탁 받았어요. 또 힌트를 얻으면 이제 트럼프 그냥 가가지고 선동만 했는 줄 알았어. 백인 하층 노동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자 다 알잖아요. 그리고 유럽의 극우의 기반이 이 하층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냥 다 아는데 근데 여기 뭐가 있었던 거야. 이 친구가 자기도 깜짝 놀랐다면서 글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미국의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다양한 싱크탱크 중에 있는데 그 싱크탱크 중에 하나가 노동운동 강화론이야. 보수인데. 제가 80년대 품었던 그 막스 레닌주의 그 체제 전복하자는 게 아니고 노동조합이 강화돼야 자본주의가 잘 간다. 지금의 이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온 것은 노동운동의 역할이 컸다. 근데 그 대표주자가 벤스 부통령이고 그 포럼 뭐죠? 싱크탱크에 그 생각을 공유하는 게 이 벤스 부통령이고 또 하나 진짜 말이 안 되는 놈이긴 한데 페미니즘으로 치고 때려 죽일 놈인데 국무장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노동을 자기 것으로 이렇게 끌어갔구나.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가 선동한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런 식의 하자라는 건 아니고 극우가 그거를 가져가게 하자는 건 아닌데 합리적인 보수가 바로 노동의 문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이제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축, 그 여성. 저는 응원봉 나온 저 20, 30대 여성들이 기존의 노동운동, 기존의 노동조합적 사고로 노동을 보면서 이게 아니라 저는 이 변화된 그래서 노동재단적 이런 마인드로 노동을 보면서 우리도 노동조합 해야지, 우리도 뭘 하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의 세대들이 뭐 답습하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특히 예. 지식은 떠먹여주면 다들 맛없어 하고 그렇죠. 떠먹어야 맛있어 하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근데 제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저희 엄마가 오늘 저번에 아무도 지금의 6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적이 없어서 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2024년 25년에 30대 중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레퍼런스가 너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그래 자꾸 뒤로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의 노동 역사는 뒤로 볼 레퍼런스가 좀 적지 않나. 사실은 뒤가 안 보이죠. 과거는 얘기를 하면은 아씨 또 옛날 얘기 꼰대 막 이렇게 요거 넘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옛날 얘기하면 자꾸 주눅이 해야지 이게 얘기가 이 스토리가 오는데 지금의 노동운동 민주노총의 그러니까 민주노총으로 표상되는 주장과 발언은 다 그 80년대에 있어요. DNA가 그게 아직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장으로 가면요 재밌는 게 현대자동차 뭔가 한국의 노사관계 뭔가 제일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노사관계는 상생을 넘어서 사업장 안으로 들어가면 상생을 넘어서 동거하고 있는 카르텔 수준의 노사관계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노사 이렇게 사측하고 이렇게 밥 먹다 이렇게 얘기하고 노동 다 저랑 같이 했거나 다 뭐 후배들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면은 다 인정해 웃으면서 뭐 바깥으로 성명서로 막 이렇게 격한 얘기하는 거는 다 그냥 하는 거야. 80년대 식으로 계속 떠들어왔던 이런 거고 실제로는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부정하지 않아요. 너네들 사업장 안에서 상생이 아니라 동거하고 있지 않냐. 거의 카르텔 수준 아니냐. 니네들끼리 이익 나눠먹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너네들 이제 인정하는데 그래도 카르텔이라고 하는 표현 너무 좀 심합니다. 카르텔 표현은 좀 빼주세요. 이러고 있는 건데 민주노총은 아직도 그 프레임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한국의 노사관계가 거기에 갇혀버려 있는 더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미래를 보지를 못하는 암담하잖아요. 1차 노동시장은 계속 임금 인상하고 그냥 막 토끼팀 뛰고 있고 아직 지금도 2차 노동시장은 계속 거북이 걸음으로 끙끙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참 결국은 저는 뭐 저 같은 놈의 그 문제다. 그 임금 인상 비교 운동 막겠다라고 하는 진짜 이 반성하고 성찰하고 해도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이제 여담인데 한석호 너 네 노동운동에서 네 역할이라든가 네 역사라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양복 입고 나이도 있으니까 그냥 양노총 좋아할 만한 입 벌린 소리들 좀 하고 적당히 그러면은 늘 앞자리에 불러가지고 이럴 텐데 왜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나이에 온갖 쌍욕을 다 얻으면서 그런 짓을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만해라. 너 그러다가 네가 죽겠다. 그만해라. 이렇게 확 바꿔라. 노동운동 안 바뀐다. 한국 사회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죗값을 갚아야 된다. 이 한국 사회, 특히 이중구조, 바깥에 2차 노동시장 이들에게 지은 죄,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이중구조가 심화되게끔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물론 저 혼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무리 속에 역할을 했던 이거에 대한 죗값을 갚아야 된다. 제가 죽을 때까지 이 문제 못 풀 거다라고 보는데 이래야 그래도 죽을 때 그래도 죗값 갚기 위해서 20, 30년 동안 끙끙거렸어. 스스로에게 잘했다라고 툭툭거리면서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너무 자학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 이중구조 노동시장 바깥에 이중구조 밑단에 있는 그 2차 노동시장 노사를 만나면은 막 그냥 막 절절하거든요. 아까 얘기 나왔던 그런 거 6명의 계모임 이런 얘기들 할 때 그 아들이 장난감 얘기를 했을 때 막 이런 절절함 그거 저런 절절함을 내가 만들었던 놈 중에 하나다. 나도 요만큼이라도 하여튼간 잘못을 저질렀다 이런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이 한국 사회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자라고 다 얘기를 하면서도 봅시다. 이게 다 저렇게 올라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렇게 하고 있는데 애국보에 대한 거고 마지막으로는 평등주의 노동운동은 실패했죠. 이제 불가능해요. 민주노총이 평등주의를 할 수가 없어. 하려면 자기 소득 점유율을 낮춰야 되는데 스스로 불가능해. 저는 이제 그 연대주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연대주의 하면 생소한데 그 레옹 부르주아라고 프랑스에 총리를 했던 대통령인가 총리를 했던 2000년대 그 20세기 초반에 그 사람이 이제 연대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만들면서 체계화시키는데요. 저는 이제 연대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평등주의는 철학적 전제가 동질성이잖아요. 노동자 계급은 하나다. 근데 노동자 계급은 하나가 아니거든요. 저거 뻥이거든요. 노동자 계급 하나 아닙니다. 연대주의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철학적 전제로 하죠. 인간은 다양하다. 노동자 계급도 하나가 아니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철학적 전제로 가는 거고 만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화 이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작동 원리인데 평등주의는 구조론에 입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막스의 자본론에 입각한 듯이 그렇게 이 구조에 따라서 이제 사회가 작동한다 이런 건데 연대주의는 행위,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행위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바뀌어가는 거다. 이게 이제 연대주의고 그 다음에 평등주의의 가치 우선은 평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유, 인권, 생태 등이 보완이 되는 건데 연대주의의 우선순위는 연대입니다. 같이 손잡고 살아가자. 같이 어울리자. 그리고 이제 평등, 자유, 인권, 생태 등을 조화롭게 하자라는 거. 그리고 평등주의의 소득 분배 원칙은 균등한 평등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평등주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소비에트, 그리고 북한, 이런 것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놈이 87년도 1월 달에 혈서를 써가지고 조국 통일, 북에다가 충성 혈서를 보낸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균등한 평등 세상인가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건데 2배 차이 나면 안 된다. 이 소득 격차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에서도 8배 격차가 났더라고. 그런데 연대주의는 적절한 평등, 즉 적당한 불평등. 이거를 그 소득 분배 원칙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얼만큼 해야 적절한 평등이냐, 얼만큼 해야 적당한 불평등이냐, 이거는 있지만 그거는 이제 서로 사회적 또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핵심 키워드는 평등주의는 단결 투쟁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늘 단결 투쟁을 앞장세우는 겁니다. 평등주의에 아직도 80년대 그게 있기 때문에 단결의 시대. 근데 연대주의는 연대라고 하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갖고 여기에는 투쟁, 타협, 나눔이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다. 이 연대 속에는. 그리고 연대의 시대인데요. 단결과 연대.
우리 저는 이제 이 단결과 연대라고 하는 이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결은 이제 연대주의를 확장하면서 저런 논의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단결은 울타리 안에 울타리끼리의 똘똘 뭉침이잖아요. 울타리 바깥과는 경쟁 대상 내지는 적이야. 단결은. 그게 단결이잖아요. 근데 연대는 울타리 바깥이 경쟁 대상이면서도 아니면 다르면서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이게 단결과 연대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단결은 그 울타리를 뛰어넘지를 못해. 에? 울타리 안에잖아요. 단결하자. 노동자 단결하자. 조합원들 단결하자. 울타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연대는 손 잡는 걸 무한정으로 넓힐 수 있다. 울타리 바깥하고 손 잡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와 사가 손을 잡을 수 있고, 노와 사와 정이 뭔가를 함께 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세대 간에, 그 다음에 이게 더 넓어져가지고 인간과 동물이, 인간과 생명이, 더 나아가서는 지구와 우주가, 이게 저는 연대의 가치, 연대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저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동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문제를, 이제 이 한국 사회 온갖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은 저는 연대의 가치로, 북유럽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유평등 연대. 그래서 이 연대라고 하는 가치를, 자유라는 가치, 평등이라는 가치를 보수와 진보가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가는데, 물론 이제 극우와 극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하면서 있지만, 그 중간에 보수와 진보가 그렇게 하듯이 대한민국 사회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거를 엮어주는 게 연대라고 하는 이 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